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슈들 그리고 많은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독기사입니다. 쌍용차 투자 유치 실패했다. 법정관리 수순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얘기가 좀 됐어요. 미국 기업이 있었는데요. 쌍용차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나 끝내 투자 의향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거품이 된 겁니다. 법원 회생 절차 곧 개시 예정, 상장 폐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사진과 함께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06세 할머니 백신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변을 위해 맞았지. 자, 75 이상 어르신들 어제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기다리시는 분도 많을 테요. 여기 보면 사진 보시면요. 바로 이 제목의 주인공이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뭔가 상담도 받고요. 그다음에 접종 맞으시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좀 순조롭게 그리고 별 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담배 멀리하는 성인들 흡연율 사상 첫 10%대. 이거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지난 2009년 대비 13.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음주 횟수 그리고 폭음 비율도 크게 줄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 좀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반적으로 신체 활동이 위축된 상황. 그러니까 술도 좀 덜 드시고요. 밖에 나가서 담배도 덜 피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사도 올리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안함 제조사의 분노가 들끓자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중단 검토. 지금 이 부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이미 정부에서도 북한의 소행 이런 쪽으로 다 결론을 진 건데 왜 다시 재조사 얘기가 나왔는가? 이런 겁니다. 자, 장병과 유족들은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께서 가장 맨 첫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오늘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직련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샤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갖고 계신데 좀 드러내기를 망설이고 있다. 지금 여당 내에서 이 샤이 진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분들 투표를 많이 하셔야지 우리가 유리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실언 경계력입니다. 이거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좀 나오는 말이에요. 후보 그리고 후보 주변에 선거를 도와주는 분들이 혹시라도 말 실수를 할까 봐 조마조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뜻밖의 대박입니다. 이 대박의 주인공은 검찰이에요. 비트코인을 몇 년 전에 범죄 수익이라 그래서 압수를 해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난 뒤 지금 비트코인 값이 엄청나잖아요. 뜻밖의 엄청난 대박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영국의 반전입니다. 지난해 기억을 돌려보면 영국 코로나19의 직격탄, 굉장히 심각한 이런 국가로 꼽혔죠. 그런데요. 백신 접종률이 거의 전 인구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뭐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사전투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유권자의 40.1% 사전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 서울시장 보선과 관련해서 서울시민 상대로 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달 28일, 29일 이뤄진 조사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사전투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여야는 서로 투표율 높으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승산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한쪽은 아닌 게 되는 거죠, 지금요. 그러나 둘 다 지금 강력히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여당은요, 최근 선거 사전투표가 승리 견인이다. 그렇습니다. 과거 선거를 보면은 사전투표에서 여당 지지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조직력을 풀가동해 지지층 참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 오늘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 투표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입니다. 야당에서는요. 지금 2030 세대 우리 지지로 돌아섰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여론조사 통계상으로도 좀 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안철수, 금태섭 오늘 투표. 특히 이분 오늘 투표 요거 주목받고 있어요. 아주요. 보수층 유인 외곽 지원 효과 기대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가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오늘은요 오전 6시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볼 텐데요. 서울역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안보람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 기자, 지금 상황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이곳 서울역 사전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아침 일찍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곳 서울역을 비롯해 재보궐선거 지역 722곳에서 진행되는데요. 7시 기준 투표율은 0.3%, 3만 7천 명가량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 있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시설에 격리 중인 유권자들도 서울과 부산 6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내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체온검사를 거쳐야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소독과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도 필수인데요. 2013년에 시작된 사전투표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도 본투표일이 휴일이 아닌데다 최근 MBN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한 유권자가 30%를 넘는 만큼 많은 유권자들이 몰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거리두기 준수가 중요해 보입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 오늘과 내일 꼭 투표소에 오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투표일인 4월 7일 그리고 오늘과 내일까지 하면 사실상 사흘간의 투표 기간이 있습니다. 투표 안 하실 이유가 없겠죠. 이 정도 기간이 준비돼 있으면요. 그래서 여야 모두 지금 사전투표 많이 해주세요. 이런 당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재보궐 경쟁 상황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계속 읍소 전략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소개 많이 됐는데요. 어제는요. 어떻게 보면 좀 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보겠습니다. 다급한 여당의 읍소 내로남불도 첫 사과했다. 그동안 저희가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이것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과는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발 이딴 악재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요, 박주민 의원, 이 월세 문제가 논란이 됐잖아요, 지금. 박영선 후보 선거 캠프에서 하차했다. 캠프에서 좀 하나를 직책을 좀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야당이 이런 읍소에 대한 반응이 야당이 이렇습니다. 후회는 끝. 사과쇼 늦었다.
혹평을 또 내놨군요. 지금 야당에서는요. 뭐 이런 내용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여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이 분노와 실망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 역시 몹시 화가 납니다. 그러나 제가 화난다고 말씀드릴 처지가 못 됩니다. 참 후회되고 한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죠. 예. 왜 그런 걸 예상하지 못했던가. 생선 가게를 맡겼는데 거기에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던가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픔을 통해서 반드시 전화위복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내노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 공급을 결자 해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저께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께서 부동산 정책이 여당의 실패라고 자인을 하고 호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정치에서 호회라는 것은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솔직하게 대국민 상대로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그저 체면치르러 이러한 실패를 자인하는 이러한 행위가 도저히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요, 오늘 아침에도 SNS에 글을 올려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또 한번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 얘기를 참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최인영 변호사. 사실은 이 여당의 읍소 전략 벌써 며칠 됐습니다. 매일같이 지금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을 좀 끄는 건요, 어제 야당의 반응,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반응인데요. 정치에서 후회는 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해석을 해주세요, 이 뜻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내공, 그 워딩이 정말 그 워딩 끝판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정치에서 후회란 끝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선거 전에서 막판 쐐기를 박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사실 민주당의 그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매일매일 2%씩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상승의 흐름은 보이지 않고 계속 지금 다급하다 보니까 여당이 읍소 전략으로 나오는데 지금 제 주위에서도 보면은 민주당의 저와 같은 읍소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읍소인가? 한마디로 읍소 호소인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냉소적인 반응이 있는데요. 최인정 변호사가 너무 야당 지지자들만 많이 만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법조인으로서 가끔씩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은 반성문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든 그 판단을 받는 데 있어서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반성문을 써야 되는데 반성문을 쓸 때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내 행동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고 그 반성하는 것도 처음 행위가 돼 있을 때 빨리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다가 밀리다가 이제 와서 이제 다급해서 반성하는 것이 과연 그게 그 국민들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판사를 마음을 돌릴 수 있느냐 이런 측면 그리고 늦었다는 건가요? 너무?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반성할 때는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뭘 잘못했기 때문에 바꾸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얘기했듯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25번이나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면은 그 정책적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부동산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는 흐름에 없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당 내에 있는 어떤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만 지금 반성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앞으로의 어떤 그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그 호소할 수 있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 측에 대한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의 일갈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 예. 선거 막판에 와서 사실상 끝났다. 이제는 명확하게 심판을 해달라라고 하는 중도층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강력한 메시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후회는 끝. 그게 뭔가를 이제 마무리를 져달라. 뭐 이런 호소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김관옥 교수님께서 보시면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읍소 전략이거든요. 지금 신현 변호사께서는 좀 늦었고 그리고 사과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김관옥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읍소 전략 어떻게 읽으세요? 뭐 최 변호사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사실은 이게 좀 늦었다. 늦은 건 분명히 있습니다. 선거 전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국민의힘당이 지난 5-6번의 선거에 전패한 이유가 예. 반성이 없었거든요. 아. 사과가 없었고 무엇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반성할지 그걸 어떻게 이제 고칠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여태 계속 진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안다면 예. 사실은 이제 야당도 그것부터 하면서 이제 선거를 치렀어야 되는데 지금 양쪽에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실 불만이 어느 쪽에 더 많느냐에 따라서 지금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금 국민의힘당이 잘해가지고 국민의힘당 후보를 지금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싫은데 더 싫은 쪽이 있다. 예, 이런 그렇죠. 건가요, 착각을 지금 그러면? 당장이 이제 책임 정당이고 집권당이고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더 책임을 많이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서 후회는 끝이다. 예. 아니요, 시작이다. 그러니까 저는 반성과 사과의 의미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라고 예. 얘기했냐면 청년에 대한 어떤 처우 문제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 그리고 또 지금 내로남불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이제 적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 당원 전체가 예. 반성하는 모습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거는 계속 갑니다. 지금 이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반성을 제대로 하면 다음 선거에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선거에서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이제 예. 꼭 해야 되는 어떤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좀 매일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민주당 이런 읍소와 함께 한 가지 기대를 또 걸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숨은 진보의 마지막 기대, 이른바 샤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을 갖고 계신 유권자분들, 그러나 뭔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응답하는 걸 주저하고 약간 꺼리시고 뭐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투표장에는 나올까 아닐까 이겁니다, 지금요. 자, 코너 몰린 여당 지지율만의 안간입니다. 김태년 내로남불 자세 혁파 지금 방금 영상으로 확인해 봤죠?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근데 전문가들은요. 우리나라 진보는 입장이 원래 확고하다. 그래서 샤이가 아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모르죠. 그러나 일가 이제 분석은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 해석도 있어요. 박영선 후보는요. 현장에서 이 샤이 진보 뭐 이런 걸 느낀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내놨거든요. 자,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사전투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느냐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데 아마 수요일 날이 본투표하는 수요일 날은 예.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직장인들이 사전투표를 얼마나 하느냐 예. 그게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지층이 강한 데가 되게 40대, 50대 중반까지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하는가를 보면은 되게 짐작이 가죠. 그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숨어있는 지지층들도 현장에서 좀 있다고 느끼세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주로 이제 ARS 여론조사가 주류를 이루는데 예. 이 ARS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로 전화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흐름이나 어떤 뭐 추세와 반대로 간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러나 샤이 진보 그러니까 숨어 있는 지지자들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 ARS 여론조사의 또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샤이 진보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샤이 진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있다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샤이 진보는 없고 V 진보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V 진보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서 눈꼬리가 양쪽으로 치켜 올라가. V가 뭐 빅토리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눈썹의 모양이 V자다 이 뜻입니까? 앵그리버드의 그 눈썹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분노가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향한 분노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해 왔던 그 민주당에 대한 분노라는 거죠. 그럼 실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집값 워낙 많이 올랐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진보 지지층들이 문재인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은 확실히 잡는다고 하니 아마 이 집값이 반값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집 사는 거 좀 참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손쉽게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 분들이 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 세상이 반대가 돼 버렸거든요. 예. 그 박탈감이라고 하는 게 좀 엄청난 거죠. 처음에는 뭐 약간 양해를 좀 했으나 그게 이제 너무 축적이 돼서 폭발 지경에까지 지금 온 상태인데 자, 이런 계층이 이 투표장에 열심히 나올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샤이 진보는 보수 정권 시절에 많죠. 그다음에 진보 정권 때가 되면 또 이제 샤이 보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지지를 이제 그 정권 하에서는 좀 숨기려고 하는 현상이 있는 건데, 글쎄요, 진보 정권 하에서 샤이 진보라고 하는 게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과연 존재하겠는가? 저는 좀 과잉 기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학 교수님께서는 이 샤이 진보의 존재 그리고 뭐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세요? 민주당의 일정 부분 희망 사항이 여기에 묻어져 있다 이렇게 저는 희망 사항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샤이라는 것은 사실상 뭔가를 숨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트럼프, 샤이, 트럼프 뭐 이게 제일 많은 건데 미국 대선에서 샤이 트럼프 뭔가 좀 공개적으로 자기가 지지하기 조금 부끄러운데 지지는 하고 싶고 자기 이해관계가 거기 있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샤이가 붙으려면 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면 샤이가 아닌 거죠. 그럼 모르죠. 그건 뭔지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샤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론조사상으로 해서 안 잡혔던 것이 결과론적으로 잡힌다 그러면 그 샤이가 있는 걸로 우리가 판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월 7일 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뭐 여당이 진보 정당이 이렇게 샤이 진보라는 말을 만들게끔 뭔가 부끄러움을 주는 지지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러네요. 샤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대상이 좀 부끄럽고 내가 뭐라고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조금 꺼리껴진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게 가장 이제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각 당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그러한 부분에서 미진했다는 것이 지금 샤이 진보라는 단어로서 사실 표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도 사실은 민주당 자체로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유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지지할 수 있는,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게 결국에는 투표의 어떤 투표율과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결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데이터로 나오는 걸 보면 야당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가겠다는 비율이 여당의 지지자, 즉 민주당 지지자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결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켜봐야겠네요. 실제 이제 최종 투표 결과가 나오면은 또 개표 다 돼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가 보면은 과연 존재했는가 아닌가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뭐 읍소 전략도 소개해 드렸고요. 민주당 내에서 샤이 진보에 대한 기대도 있다. 이 내용까지 전해드렸는데
그동안 보면은 민주당에서 사과하면서 주 내용이 부동산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사과였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많이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런 거 많이 풀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여당을 향해 청와대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청와대 생각과 여당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어제 새 정책실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호승 청와대 새 정책실장. 청와대 출입 기자들 앞에 와서 여러 가지 설명했어요. 그 질문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책실장, 국민 실망 알지만 지금 집값 급등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많아졌고요.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자, 그러면 최근에 여당의 설명, 여당의 사과 내용과 좀 결이 다르거든요. 민주당의 이딴 정책 수정안에 선거용 못 박아 제동 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돼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내용이 소개돼 있어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여당에서는 사실상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사과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받았는데 정책실장은요.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복합적이다. 그리고 이 답을 하기까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렸어요.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요.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 얘기는 최근 민주당이 자,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라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과는 대조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지금요. 자, 주홍 교수님. 네네. 자, 그렇다면은요. 이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당이 청와대가 보기에 지금 여당에서 하는 사과, 뭐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 이거는 선거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또 되고요. 아니면 앞으로 선거 뒤에 여당과 청와대가 완전히 뭔가 갈등을 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갈등의 양상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좀 많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정책실장이신데 저렇게 조금은 준비된 발언을 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청와대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좀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해달라는 지금 여당을 향한 주문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청와대도 사과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LH 사태라든지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 박주민 의원의 그런 어떤 논란,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와 그 위반을 입법했던 분들의 그 위선적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청와대의 공감대인데 문제는 사과 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와 여당의 의견이 완전히 갈린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입법 위반자들의 위선적 행태는 바로잡아야 되지만 그 정책 자체의 선의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방향은 계속 가야 된다는 입장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여당도 그 부분을 조금은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부동산의 지금까지 다른 완화 대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대책들이 국민들이 볼 때에는 급조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있고 또 하나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장 보궐선거만이 아니라 지금 1년 후에 있을 대선까지도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일관되게 이끌어오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당도 그 선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실패와 사과와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급조된 것들을 지금 쏟아낸다는 것이 청와대에서는 몹시 그것이 유감스럽다라는 여당을 향한 어떤 제스처가 아닌가 그렇게 읽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의 이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의중이라고 볼 수 있는 의중을 여당이 좀 귀담아 들어야지만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과 관련돼 있어요. 어제 정의당이 최근에 이 민주당의 읍소 전략에 대해서 논평을 내놨는데 이렇습니다. 5대수라는 말을 아시나?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의 준말. 아, 이게 5대수입니까? 또 말을 만들었군요. 민주당 최근 행태를 보면 이 말이 떠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아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왠지 민주당이 뭔가 가운데 지금 끼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아무튼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오늘 또 받을 거예요. 민주당 분들은. 어제 청와대 그런 반응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기자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상대당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본인이 뭐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얘기가 지금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의 용산 참사 발언을 조준했다. 실패한 시장의 언어 폭력이다. 맹공을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제죠. 오세훈 후보의 그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알려진 뒤 어제는요. 원래 당초 일정이 아니었는데 일정을 바꿔가면서 용산 참사 현장 그 전시관까지 찾았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이제 이거를 어떤 이 돌파의 계기로 좀 삼아보겠다. 뭐 이런 게 좀 읽히기도 합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세훈 용산 참사 망원 서둘러 진화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막판 돌발 변수 차단이다. 민주당에서는요. 10년 전에서 변화된 게 없다. 원래 이런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약간의 이제 우려를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오 후보의 이 사과는 선거 막판 돌발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시도다. 그리고 뭐 여기 쭉 보시면요. 앞서서 오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 시설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공약 현수막이 내걸렸는데 이거를 또 철거했어요. 급하게. 그러면서 경위와 이유를 떠나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바로 또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바로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문제를 삼고 있고요. 지금. 자, 이와 관련돼서 후보들의 한 얘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사실은 용산 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쇠구슬인가요? 돌멩이인가요? 이런 거를 쏘면서 저항을 하는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를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입니다.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이 참사의 본질이다라고 언급한 부분,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10년 전에 그 실패한 시장에서 단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 그러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영세상가 세입자들의 생존권은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재개발을 추진했던 당시 시장으로서 현재 시장 후보로서의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이것은 언어 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했다면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책임을 느끼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김국학 교수님, 굉장히 반발을 샀던 발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많은 분들이 희생됐어요. 그때 오세훈 후보가 시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3자처럼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당사자, 책임자로서의 어떤 자세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생명이 거기서 상당 부분 이제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빚어질 때 어떤 형태를 보일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또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사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예. 그리고 여당뿐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뭐 어떤 뭘 재개발하고 뭔가를 건설하고 이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장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이거를 어떤 폭력의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 시장의 자세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 사과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어떤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오늘도 아마 이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워낙 기자들이 많은 질문들 그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자, 주홍규 교수님. 네. 바로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런 거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거는 빨리 영향력을 좀 차단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실언이나 망언보다도 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언이나 망언은 어떤 말하는나 토론하는 도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의 실수를 말하는데 이건 관훈 토론회에서 준비된 말씀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언이나 망언이라기보다는 오세훈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투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심각성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사실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세월호의 아픔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천안함의 제조사 같은 문제 그리고 이 용산 참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귀담아 들어야 될 인권 감수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전혀 인권 감수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앞에서 조금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소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걸 사과하고 해명하시는 과정에서 자기의 이제 그 논지는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과잉된 진압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졌던 부분이 좀 아쉽게 그게 언론에 말이 됐었는데 표현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용산 참사 일이 있고 1년 후가 지난 후에야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울시는 사실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는 이해 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개입하지는 안 된다. 그게 오세훈 시장님께서 전 시장 시절에 보여주셨던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과를 해주신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했다. 앞으로 시장이 되면은 이 상대적 약자들의 주거권 홀대의 문제까지도 돌보겠다라는 정책 대안까지도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요번 이 재개발 그 공약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은 많으세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나 세입자의 그런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는 토론이나 발언 중에 거의 없으셨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만약에 또 질문을 받는다면 꼭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영 변호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발언에 대한 반응,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지금 주 교수님 말씀을 굉장히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겨 들어야 된다. 네. 다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즉각적이고 반복적인 사과를 하셨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여론에 떠밀리다가 그 부분에 반성을 한다고 했지만 오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그 관훈 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돌아서서 즉각적인 그 어떤 그 반응으로서 어떤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하고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문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른바 풀텍스트. 그렇죠. 언론이란 것이 한 부분은 따옴표를 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과도하고 성급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라고 해서 과도한 공권력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와 동시에 폭력 행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시장이란 직은 엄청나게 중요한 직입니다. 거기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킴과 아울러 어떻게 보면 공권력으로서의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균형감이 있는 그 균형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나름대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요즘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같은 발언이 좀 왜곡될 수 있었다는 점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나아가서 비극을 겪어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험이
차게 이제 당선되고 나면은 예. 재개발, 재건축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점도 향후에 어떤 이번에 반성을 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막겠다는 그런 경험도 강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독보다는 약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였다 그렇게 평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선거를 보면요. 선거일까지 다가갈수록 막판이 될수록 이 말 실수들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 실수가 굉장히 한쪽에는 타격, 한쪽에는 어떤 좋은 영향, 뭐 승기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런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 말, 실언, 경계령이 지금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조심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유세 선거 기간이잖아요. 유세하는 동안 참 많은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자, 다음은요. 사전투표 얘기인데 오늘 사전투표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분들도 많이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없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애매한데 아무튼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 던지고 오늘 사전투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사전투표를 오늘 한다고 알려줬죠?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상 대권 행보 시작한 거 아니냐? 이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야기로 전해졌어요. 부친과 함께 오늘 서대문에서 투표할 것이다. 오늘 오전에 한다고 예고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총장 사퇴 후 첫 공개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보죠. 질문도 할 거고요. 과연 사전투표 전 또는 사전투표 끝난 뒤에 어떤 얘기를 할까? 촉각이 모아진다는 겁니다. 뭐 과거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뭐 이런 발언까지 여기 소개가 돼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이종우 평론가. 이거 정치 행보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모습을. 좀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요. 과거 선거 때는 주로 본투표를 했대요. 투표 날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전투표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명백한 정치적 행보다. 아, 명백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이번에 꼭 투표하세요. 그 시그널을 지금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표 당일날 투표하시기 어려우면 사전 투표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엔 투표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지지율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을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건 이번 그 지방선 이번 그 재보선이 그러니까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띠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자기 부인과 함께 부산을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뭔가 이번 선거에서 기여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이번 행보도 그런 행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함의가 큰 그런 그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동안 측근들, 뭐 측근, 지인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에나 뭐 하지 그 전에는 뭐 어떤 행보 안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정치 행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는 뭐 국민으로서 누구나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요즘에 간헐적 메시지 정치를 좀 하고 있잖아요. 간헐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보내는 그런 식의 또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앞선 어떻게 보면 이제 예비 그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번도 그런 그 맥락으로 좀 이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 이제 주원규 교수님, 김광석 교수님 두 분 얘기 말씀 좀 들어보겠다. 주원규 교수님. 네. 오늘 투표하고 나면 뭐 기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기다리고 있다 물어보지요. 왜 하셨는가? 그리고 뭐 대선, 뭐 재보궐 상황 어떻게 생각하 다 물어볼 겁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할까요? 오늘은 좀 그냥 제 예단으로는 그 상식적 수준에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 수준이면 그냥
좋은 말로는 원칙적인 말. 네.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 별리 딱히 내용은 없는 말.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라는 표현 안에서 아마 여당을 공격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을까. 또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말일 수 있다. 맞습니다. 뭐 혹시 뭐 상식과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어떤 의중을 담긴 원론적인 표현을 하셨지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조금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단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정치적을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아마 검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정의 이런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과 실제적으로 정치 무대에 들어와서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지 벌써 최근에 검찰 내부방에서도 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지금 그 의견들이 피력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그 둔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보게 되는 시각이 좀 우호적이게 될지 아니면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될지 그 기로에 놓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사가 등장하게 되면요. 이게 재보선과 대선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이 뭐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는 뭐 훨씬 더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걸 약간 장애물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더군다나 저쪽 당의 후보 자체 후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 선거를 우리 쪽에서 이기면은 좀 순탄하게 대선까지 가는 것이고, 그 만약에 이제 잘못되면은 그 맞으면 비포장도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대선 후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제 성장해서 올라오는 건데 아직은 저쪽 후보 중에서 대선 후보감이라고 볼 만한 사람이 눈에 안 띄잖아요. 자, 김가락 교수님, 이해찬 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재보선의 결과 그게 향후 올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전체로 보면은 그다지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취지 같아요. 근데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쪽에 뭐 대선 후보가 마땅치 않잖아요.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요즘에 연쇄적으로 인터뷰를 해요. 예. 그런데 핵심 내용은 사실은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안정감을 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불안하지 않다. 불안한 심리를 막는 그런 어떤 역할을 지금 자신감을 주기 위한 그렇죠. 목적인가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좀 불리하더라도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희망사항을 여기다가 지금 그럼 얘기를 하고 이번 재보선은 불리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었죠. 예. 오히려 이긴 것 같다라고 예, 얘기했다가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는 지지층에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어쨌든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보면 왜 4개월뿐이 안 남은 임기를 마치지 않고 바로 사퇴를 했는지 이해가 지금 되는 장면이에요. 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왜 빨리 나왔는지 그렇죠.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 투표를 하고 이거 다시 얘기하면 보선에 영향을 주고 보선에 영향을 줌으로써 보선 이후의 국면에 즉 바로 이제 대선 국면이 되잖아요. 바로 대선 국면에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어떤 계산이 4개월을 다 지나가 버리면 사실상 7월 말이나 되는데 그때 가서는 늦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행보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저는 오늘도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게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세게 갈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그렇죠. 얘기할 이미 거다. 이제 뭐 인터뷰에서 정의와 상식 뭐 이것이 무너졌고 이것을 반격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아주 뭐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용어를 다 이미 썼어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는 장면에선 더 강력한 인상 그리고 그것이 보선해 주는 영향력 뭐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주홍 교수님은 원칙적인 얘기를 할 거다. 김관혁 교수님께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근데 만약에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종훈 평론가는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저는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런데도 언론은 그것을 대서특필하게 될 것이다. 해석을 하면서 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견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세상이 이미 윤석열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다. 제가 간혹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 좀 다분히 자초한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당분간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이제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에 나서고 하게 되면 이제 상황이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이제 검증대 이제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은 뭐 지금 워낙 기대감이 지금 그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재보선이 끝난 이후엔 또 더 주목을 받게 됐죠. 그리고 동시에 아까 잠깐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증 작업 역시 진행이 될 것이다.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내용 좀 길게 이어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등장하고요. 비트코인도 등장합니다. 아까 키워드 때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검찰 2억 7천만 원 비트코인으로 123억 원 대박을 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3년 전에 음란 사이트 운영자의 몰수, 처분 못하다 최근에 법 시행 뒤 매각. 46배 뛴 가격에 팔아 국고를 채웠다. 오, 이거는 뭐 나라에 좋은 일 한 거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국고가 늘어났으니까요. 자, 최인정 변호사,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검찰이 국민연금관리공단보다 훨씬 낫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뭐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이 적폐라 했는데 국민한테 검찰이 돈을 벌어준 셈인데 그 경위가 참 재밌습니다. 한 3년 전에 한 음란문 사이트에서 이 비트코인 한 191개를 압수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음란물을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 주체가 돈으로 받지 않고 이것을 비트코인으로 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었는데 그 음란물 사이트 운영했던 사람을 구속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압수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이니까 그거를 검찰이 몰수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흥미로운 게 처음에는 이게 가상화폐가 이게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이냐 이렇게 해서 1심에서는 그 몰수하지도 못한다고 했다가 항소심 가가지고 이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해서 몰수가 됐고 그런데 몰수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국고로 넣어야 되는데 그 유가물이 아닌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그 몰수해서 처분해서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뭐 법 규정이 딱히 없었나요? 그래서 사실 검찰이 검찰 계정으로 가상 지갑을 만들어 놨다가 최근에 이제 특정금융관리법 관련해서 법 개정이 됐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환가를 했는데요. 그 제가 기억을 합니다. 1월 달에 그 스튜디오에서 그 당시에 이게 보면은 이 한 개당 4천만 원 됐다고 해서 그때 한 76억이 됐다라고 하면서 대박했는데 2달 사이에 또 2배가 올려서 지금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7,200만 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3억이나 된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게 최근에 들었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첫 공매를 해서 이 그 국고로 환수했는 첫 케이스다 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때 압수를 하면서 그 실제로 그 전체로 해서는 한 210개 정도를 압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압수를 했던 것이 191개고 압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게 한 25개 정도 됐다 봅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음란 사이트 운영자가 돌려받도록 돼 있어요. 그것만도 18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정의를 구현하고 이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지만 불법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다 압수를 하지 않고 재산을 18억이나 지금 현금으로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도 좀 뒷맛이 약간 씁쓸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전에 압수할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140만 원 정도로 한정이 됐대요. 근데 지금 7천만 원 넘고 검찰이 매각할 때는 6천만 원 넘은 가격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0배가 넘는 대박을 냈다는 거죠. 이거 뭐 완전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대박이고. 그런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범죄와 관련된 수익이 가상화폐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몰수하고 정부로서는 그걸 매각해서 현금화시키고 이런 과정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번 건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른바 돈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지금요.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노린 북한.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뭐 해킹을 해서 200억을 요구했다. 이런 게 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해킹했다는 얘기는 알려졌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개인정보 이런 걸 해킹한 다음에 200억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미국 법무부 자료에서 드러났다. 직원 PC를 감염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1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 그리고 나서는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북한 해커 경찰 총국 소속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까지 가상화폐를 3,500억 원 넘게 가로챘답니다. 해킹으로. 자, 이종훈 평론가. 북한이 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경찰 총국 뭐 이런 데 주도로요. 해커를 키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로서 걱정되는 바는요. 이 돈이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럼. 이종훈 평론가. 뭐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에게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이 비자금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트렌디하다. 트렌디하다. 예,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제 사실은 그 달러, 그 가짜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지금 뭐 그 비자금을 또 조성했던 적도 있고 또 마약을 유통해서 또 그렇게 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수법을 이제 좀 더 첨단화한 거죠. 예. 자, 그래서 북한 지금 해킹 수준이 러시아하고 중국 다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마 해커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서 양성을 한 것 같고,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자금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창구로 지금 활용하는 거고, 제가 보기엔 바로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힘이 되고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 그런 그 근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도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캐고 들어가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뭔가 양보받아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당국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강력하게 지금 요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개도 하고 있고요. 얼굴까지 공개했어요. 해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이게. 이거는 훔친 거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김영학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북한에게 가상화폐가 굉장히 유용한 화폐예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세상에서의 거래는 달러로 되고 있잖아요. 그 달러를 주고받을 때에는 10,000불 이상이 되면 무조건 미국 국세청이 찍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통제를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장 유용한 어떤 지불 방식의 어떤 화폐일 수 있어요,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달러가 아닌 화폐에 대한 어떤 탈취 이런 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한 3,000억이 훨씬 넘는 돈이 사실상 북한에게 이런 가상화폐를 통해서 넘어갔다. 그런 노력은 계속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이른바 이거를 사이버 전쟁의 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뺏으려는 자 그리고 막으려는 곳 뭐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음은 백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백신이 돌려준 영국의 일상. 그리고 제목이 옆에 부럽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영국 런던 시내의 한 공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근데 마스크 안 썼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래도. 이건 좀 대부분 나라에서 이러면 큰일 난다고 지금 보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도 요새 벚꽃이 만개를 했는데 당부를 하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가시지 말라고.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국민 3,090만 명이 1차 접종을 했습니다. 55% 항체 보유. 3개월 만에 봉쇄가 완화됐다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많이 했다는 거죠. 마스크 안 쓰고 산책, 그리고 선탠, 그다음에 부활절 연휴, 성탄절 시즌2가 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요. 좀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국은요. 전체 인구의 46%가 일단 접종을 받은 상태입니다. 절반입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성인 인구만 따지면 58.7%. 단연 높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재봉쇄되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10%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접종률이요. 근데 영국은 단연 높거든요. 영국 하면은 지난해 정말 이 방역 문제가 많다고 해서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반전이 일어난 거죠.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백신 넉넉한 영국, 70살 이상 고령자 3차 접종까지 추진한다. 3차라는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맞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답니다. 우리로서는 좀 부럽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상황 좀 보겠습니다. 좀 비교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백신 다급한 한국, 뒤늦게 총동원령, 범정부 TF 띄웠다. 사실은 들어오기로 이게 얘기가 된 것보다 조금 적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뭐 복지부, 식약처, 외교부 등도 뭐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질병청에서 복지부로. 근데 전문가들은요, 이거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 TF 좀 더 빨리 꾸렸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번만 맞는 얀센 백신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 백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 도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 몇 주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던 코백스 퍼실리티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월 물량 43만 회분도 이번 토요일 4월 3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주홍규 교수님. 네. 그동안 K방역, 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해왔잖아요, 우리 정부에. 그러나 이 백신 문제만 닿으면 조금 움츠러지는 것 같아요. TF팀을 1년 전부터 원래 띄웠어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많이 늦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급증했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백신 출구 전략이 잘 마련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종률만 중요한 게 아니라 70, 80대 항체 보육률이 매우 높다는 게 지금 유효하고요. 그런데 그게 안타까운 민낯이 있는 게 백신 자국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사실 코백스 퍼시틀리티 말고 그 별도 제약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그 자국민의 2배 이상의 그 분량을 확보했다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또 이기주의가 깔려 있군요. 그 맞습니다. 뒤에는. 그 민낯을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한국은 어떤 대응을 했느냐. 그 대응이 미미했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코백스 퍼실리티 말고 제약사와 국가 간 계약에 있어서 그게 수급이 언제 받을지 모르는 게 가장 불확실성이다.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구혁 교수. 백신이 필요한 부분 뭐 맞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해이해지는 그런 현상도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지금 영국이 46%가 맞았는데 매일 3,000명에 4,000명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우리의 10배입니다. 뭐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6,500만 명이 인구고 우리가 5천만 명이 좀 넘는다면 비슷한 어떤 인구 속에서 10배가 넘는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프랑스 같은 절대적인 숫자는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11% 맞았는데 매일 4만 명, 4만 2천 명 정도가 확진자가 발생해요. 다 봉쇄를 다시 하고 미국 같은 경우 29%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여전히 한 6만 7천 명 정도가 확진을 맞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백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전히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역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도 빨리 백신을 이제 공급해서 수급에 늦춤이 없어야 되겠죠. 자, 최윤영 변호사. 근데 백신은 속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는 속도전이 아닌 속도 조절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인데요. 속도 조절전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1일당 115만 명을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백신이 지금 269만 개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3일이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지금 34일 되도록 다 해가지고 88만 명밖에 지금 접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빨리 해다가 3일 만에 하면은 물량 떨어지면은 이거 국민들 못 맞추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맞추지 않느냐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지금 총동원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 들어올지에 대한 그 비전조차 없는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분명히 책임지는 그 부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백신들 많이 등장해요. 지금 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 2차 검증 통과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대를 걸고 있죠. 지금 화이자 같은 거는 사실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각국에서 백신 확보를 잘하는 나라 보면 또 이기주의, 자국 이기주의가 깔려 있어서 다른 나라한테 한마디로 비난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참 이게 국제관계까지 생각하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 아무튼 백신 좀 많이 확보되고 빨리 맞을 수 있는 날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충만한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